안녕하세요. 향연지기 정연복입니다. 오늘 향연에서는 예술을 통해 묵은 반목을 씻어낸 아름다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사카에 있는 국립국제미술관에서 본 전시회가 흥미로워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피카소와 그의 시대 베를린 국립 베르그루엔 미술관전. 전시회 제목이 왜 이렇게 길어요? 도쿄에서 2023년 1월 22일까지 했고, 이어서 오사카 국립국제미술관에서 개최합니다. 보통 전시회 제목에 피카소가 들어가면 요즘 말로 낚이는 경우가 많죠. 이 전시회는 다릅니다. 피카소 작품이 무려 42점, 일본 소장품 2점이 더 전시되어 있어요. 파울 클레 34점, 앙리 마티스 18점, 여기에 일본 소장품 5점이 더 전시되고요. 이런 식으로 전시회 구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렇다면 전시회 제목에 들어있는 베르그루에는 지명일까 사람 이름일까, 이런 궁금증이 드실 것 같은데 맞나요? 베르그루엔은 독일 출신의 화상이자 컬렉터인 하인츠 베르그루엔을 의미합니다. 베르그루엔은 1940년대 후반부터 파리에 살면서 뛰어난 작품들을 많이 모았어요. 그중 90점의 파울 클레 작품을 1988년에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기증했고, 1996년에는 116점의 작품을 독일로 가져와 일반에 공개했다고 합니다. 독일 정부와 베를린시는 결국 2000년에 컬렉션의 주요 작품을 구입하면서 베르그루엔 컬렉션은 베를린 국립미술관 소장이 되죠. 그의 컬렉션은 피카소와 그의 시대라는 이름으로 베르그루엔 미술관에서 전시되고 있고요. 마침 그곳이 대대적인 공사를 시작한 덕분에 순회 전시를 하게 된 거죠. 오사카 전시가 끝나면 상하이와 베이징 전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을 건너뛰고 바로 중국으로 가는 게 참 아쉬운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베르그루엔이 파리에 살게 된 것, 베를린시의 상징적인 금액만 받고 작품을 넘긴 것에는 아프면서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습니다. 베르그루엔은 유태인 출신으로 중세 예술사를 전공한 뒤 기자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가 기자로 글을 쓸 때 이미 나치가 유태인 박해를 할 때였죠. 그래서 유태인 출신 성분이 드러나는 이름 대신 HB로 글을 발표해야 했다고 합니다. 결국 나치의 박해를 피해 1936년 미국으로 갔다가 2차 대전 후 유럽으로 돌아오죠. 1947년 파리에 자신의 첫 갤러리를 열고 금세 저명한 아트 딜러이자 컬렉터가 됩니다. 이후 평생 조국인 독일에는 거리를 들고 프랑스에 살았습니다. 그러다 나라를 떠난 이후 거의 60년 만에 베를린의 미술관에서 자신의 컬렉션을 전시하게 되었고, 이것을 계기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금액에 자신의 컬렉션을 독일 정부에 넘겼습니다. 베르그루엔은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등져야 했던 국가에 평생 자신이 모아온 165점의 작품을 준 셈이고, 독일 정부는 베르그루엔 미술관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뜻을 영원히 기념해 준다고 할 수 있겠죠. 예술을 통해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진 훈훈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베르그루엔은 어떤 작품들을 컬렉팅했을까요? 베르그루엔은 당대의 소수의 작가들 작품에 집중했는데요. 20세기 초중반 예술가들 중 파블로 피카소, 앙리 마티스, 파울 클레, 알베르토 자코메티, 바로 이들이 베르그루엔이 주로 작품을 구입한 작가들입니다. 왜 무수히 많은 예술가들 중 이들에 집중했을까요? 전시회 구성을 따라가면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카소와의 인연은 1950년경 시작되었어요. 스위스 출신의 작가 트리스탄 짜라가 소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둘은 바로 친구가 되었고, 베르그루엔은 당시 남프랑스에 살고 있던 피카소를 자주 방문하기도 했다고 해요. 피카소의 매력에 푹 빠진 베르그루엔은 자는 남자, 종이에 잉크로 1942년에 그린 그림인데요. 이 작품을 구입하는데 이것이 베르그루엔이 구입한 최초의 피카소 작품입니다. 작품 크기는 크지 않죠. 단순한 선과 종이에 번진 잉크가 섬세하면서도 대담하고 거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죠. 이후 지속적으로 작품을 구입하면서 베르그루엔은
20세기를 대변하는 피카소의 우주를 만들 생각이었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피카소 작품이 44점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녹색 매니큐어를 칠한 도라 마르와 노란색 스웨터가 단연 눈에 띕니다. 두 작품 다 피카소의 애인 도라 마르를 모델로 그린 것이죠. 피카소가 도라 마르를 그릴 때면 늘 긴 손가락과 화려한 색채로 표현하였는데, 녹색 매니큐어를 칠한 도라 마르에서는 한정적인 몇 개의 색만 사용한 것이 특징적입니다. 손톱의 초록, 입술과 눈두덩의 보라, 스카프 혹은 블라우스로 보이는 목 부분의 파랑, 노랑, 빨강을 제외하고는 마치 흑백 회화인 듯 검정, 하양, 회색으로만 이루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 도라 마르의 얼굴, 특히 커다란 눈에 집중해서 보게 되지 않나요? 특히 정면을 바라보는 오른쪽 눈, 우리가 볼 때는 왼쪽이죠. 정면을 바라보는 오른쪽 눈과 달리 옆을 보는 왼쪽 눈은 눈알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완벽한 측면을 보여주죠. 피카소 특유의 왜곡된 인체 표현이 아주 재미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노란색 스웨터를 볼까요? 이 그림에서도 도라 마르의 얼굴은 정면과 측면에서 보이는 얼굴이 겹쳐져 있네요. 손가락은 굵고 크게 그려졌는데 양손의 모양과 색깔이 완전히 다릅니다. 노란 스웨터는 짚을 엮어서 만들었나? 아니면 갑옷인가?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게다가 완전한 옷이라기보다는 앞쪽만 평평하게 펼쳐서 몸에 그냥 붙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전체적으로 단순하지만 피카소 특유의 왜곡과 과장이 곳곳에서 보이죠. 이렇게 자세히 보면 특이한데 멀리서도 그림은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색깔입니다. 노란 스웨터를 중심으로 파란색과 보라색이 모자와 깃, 스커트에 적절히 배치가 되어 있어 안정감을 주죠. 그런데 양손을 팔걸이에 걸치고 앉아있는 여인은 여왕과 같은 위험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러고 보니 피카소와 같은 스페인 화가 벨라스케스가 많이 그렸던 마르가리따 공주의 초상화가 생각나는데 어떠세요? 마르가리따는 스페인의 공주였죠. 외삼촌이었던 레오폴드 1세와의 결혼이 아주 어릴 때 결정됩니다. 그래서 공주의 초상화를 자주 오스트리아의 빈 궁정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위험 있게 보여야 해서 그랬는지 공주의 표정이 그렇게 밝아 보이지는 않죠. 마르가리따 공주의 초상화도 그렇지만 노란 스웨터에서 여인의 표정도 약간은 침울해 보입니다. 그림의 모델은 앞에서 보았던 그림과 마찬가지로 당시 피카소의 애인인 도라 마르인데, 오래전부터 피카소에게는 마리 테레즈 왈터라고 하는 애인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1918년에 피카소가 결혼했던 올가 쿠클로바라고 하는 러시아 발레리나 출신의 부인과도 이혼하지 않은 상황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총체적 난국입니다. 도라 마르로서는 마음이 편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림이 그려진 1939년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해입니다. 그림은 당시 피카소가 머물던 프랑스 남서부의 루아이앙에서 그렸는데, 그림을 그린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피카소는 전란을 피해 그곳을 떠나야 했죠. 이와 같은 내면적 외부적 요인에 의해 여인의 얼굴에서는 깊은 근심이 느껴지는 듯 합니다. 스웨터나 손 모양 역시 의자에 포박당한 채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을 나타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자, 피카소 그림은 이 정도로 보고 이제 파울 클레 전시실로 가보겠습니다. 파울 클레는 피카소만큼이나 베르그루엔이 좋아하던 작가인데요. 베르그루엔은 22살의 나이에 베를린을 떠나 샌프란시스코에 갔죠. 장학금을 받아 버클리 대학에서 공부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그곳에서 클레의 작품을 알게 되어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클레의 작품에서 나치 이전에 행복했던 시절의 감흥을 느꼈다고 하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클레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클레 작품은 화사하면서도 소박하고 어린아이 그림처럼 순진무구한 매력이 있죠. 베르그루에는 클레의 초기작부터 말기작품까지 총 170여 점의 작품을 수집했습니다. 그 중에서
90점 정도의 작품은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12점은 파리의 퐁피두 센터에 기증했고 70점은 베를린의 베르그루엔 미술관에서 소장하게 되었습니다. 베를린에 있던 70점 중에 이번 전시회에 34점이 왔으니 대단하죠. 클레의 그림은 청록색 벽면에 전시되어 단순하면서 명료하고 신비로운 클레 그림의 특성에 관람객을 푹 빠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클레는 23살의 나이에 나는 나만의 스타일이라는 글을 잡지에 발표할 정도로 어떤 유파에 속해 활동했다기보다 몇 따로 떨어져서 고독하고 독특한 예술가의 명성을 쌓아간 화가입니다. 또한 튀니지 여행에서 북아프리카의 빛과 색깔을 발견하고 색깔과 나는 하나다, 나는 화가다 라는 말을 하는데, 말하자면 색깔을 쓰는 것에서 화가로서의 정체성을 찾는다는 그런 뜻이겠죠. 좋은 작품이 많았지만 종이에 그린 수채화인 꿈의 도시 앞에 한참 머물렀었는데요.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죠. 건물 혹은 사람, 산, 나무 이런 것들이 막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겹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카메라가 흔들려서 찍힌 사진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죠. 어쨌든 미세한 떨림이 느껴지도록 비슷한 형상이 반복되면서 조금씩 색상의 변화가 있죠. 마치 영롱한 소리가 울려 퍼지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빛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클레는 부모가 다 음악가였고 자신도 7살 때부터 바이올린 연주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평생 바이올린 연주를 계속했고 음악을 가까이 하며 캔버스에 음악적인 리듬과 구성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꿈의 도시는 음악에 대한 클레의 이러한 관심을 엿보게 해주는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1939년에 그린 아이들의 놀이를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은 단순한 몇 개의 선으로 자유롭게 형상을 구현하는 클레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죠. 왼팔, 그러니까 우리가 봐서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왼팔은 쭉 뻗어서 손은 보이지 않죠. 살짝 들고 있는 오른손은 왼팔 아래쪽을 보시면 오리처럼 보이는 동물의 볕과 부리와 쌍을 이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오리라고 했는데 오리가 아니라 정원의 테두리로 볼 수도 있겠어요. 그 안쪽에 꽃이 그려져 있는 걸로 봐서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제목이 말해주듯이 관람자도 클레가 던져놓은 선과 점, 형태들과 즐겁고 자유롭게 놀면 되는 거죠. 후반부에는 마티스와 자코메티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베르그루에는 1952년에 마티스의 전시회를 기획하면서 마티스와도 친교를 맺게 됩니다. 피카소와 마티스는 20세기 초반 유럽 화단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가들이라고 할 수 있죠. 30대 후반이었던 베르그루에는 노년에 접어든 두 대가의 후반 작업들을 흥미롭게 지켜보았어요. 특히 1953년에 기획한 마티스의 종이 오리기, 영어로는 컷아웃이라고 하는데, 이 전시회는 화가의 후기 작업의 중요성을 보여준 아주 의미가 깊은 전시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니스에 살고 있던 마티스는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는 니스 해변을 창밖 가득 펼쳐주는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이번 전시에서도 여러 작품을 만날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두 작품은 이번 전시에서 볼 수 있는 베르그루엔 컬렉션 작품들입니다. 니스 해변으로 향한 큰 창문이 있는 화가의 아뜰리에 내부와 프랑스 노르망디의 아름다운 바닷가 마을 에트르타의 실내 풍경이죠. 마티스는 1905년에 야수파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이후 끊임없이 새로운 실험을 이어가는데, 초상화와 춤, 여인들의 다양한 포즈들도 그리지만 주로 자신의 아뜰리에와 실내 풍경을 많이 그립니다. 마티스가 그리는 실내에는 많은 경우 커다란 창문이 나 있습니다. 창문은 시원한 바다와 뜨거운 태양, 커다란 나무 등을 실내 공간에 끌어들일 수 있죠. 탁 트인 개방감이 들 뿐만 아니라 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으로 환하게 빛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죠. 마티스가 즐겨 쓰던 원색은 빛으로 더욱 강렬함을 뽐낼 수 있고요. 게다가 창문은 회화를 의미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소재입니다. 왜일까요? 15세기 피렌체 사람 알베르티는
1435년 회화론을 써서 원근법 이론을 집대성했는데요. 미술사학자이신 노성도 선생님이 번역하신 책이 우리나라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는 회화는 세상으로 열려있는 창문이라고 했습니다. 창문은 회화에서 바깥 세상을 보여주는 틀인 동시에 회화 자체를 의미하는 뛰어난 은유라고 할 수 있겠죠. 앙리 마티스뿐만 아니라 로베르 들로네, 알베르 마르케, 르네 마그리트, 라울 듀피 등 많은 화가들이 창문과 창밖 풍경을 즐겨 그렸어요. 바깥 세상을 화폭에 담으면서 자신들의 창조 행위에 대해 고민하고 성찰하는 화가들의 진지한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뒤로 미뤄두었던 컷아웃 작품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요. 베르그루엔이 마티스를 알게 된 계기였던 컷아웃 작품들은 마티스 말년의 아주 중요한 기법입니다. 마티스는 1941년 12지장암 수술을 받게 되죠. 의사들은 6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했고 아무래도 수술하고 나서 기력이 쇠진한 마티스는 그 전처럼 왕성하게 작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컷아웃 기법입니다. 작업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조수들이 종이에 색칠을 합니다. 색칠한 종이를 침대나 휠체어에 앉아있는 마티스에게 가져다 주면 마티스는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 가위로 자릅니다. 이렇게 자른 종이를 적절한 구성에 나올 때까지 이거다 싶을 때 결정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꼴라주로 만드는 게 바로 컷아웃 작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티스만의 독특하고 단순하고 강렬한 컷아웃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954년 사망할 때까지 왕성하게 컷아웃 기법으로 작품 활동을 이어가죠. 이번 전시에서 줄넘기하는 청색 나무, 식물적 요소를 비롯한 컷아웃 작품들을 보면서 마티스가 육체적 한계와 고통을 가볍고 발랄하게 날아오르는 듯한 이미지들로 승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코메티 작품은 4점이 전시되어 있어요. 자코메티 조각은 언뜻 보면 가늘고 약해 보이죠. 그런데 길쭉하게 늘어뜨린 몸으로 세상을 내려다보며 두 다리로 꿋꿋하게 서서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포기하거나 낙담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2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었지만 뚜벅뚜벅 길을 계속 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자코메티의 조각에서 느낄 수 있어요. 이 외에도 피카소와 함께 입체파를 이끌었던 브라크, 입체파가 나오게 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세잔의 작품도 볼 수 있습니다. 전시회의 마지막 공간이 흥미로웠는데요. 1969년에 피카소가 그린 남과 여와 1970년에 그린 투사와 나부 앞쪽에 자코메티의 야나히하라 1를 전시해 놓았습니다. 피카소의 두 그림은 상당히 노골적으로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장면인데요. 노년의 피카소가 즐겨 그리던 주제죠. 노년의 피카소는 정말 춘하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노골적인 성의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이 두 그림 앞에 전시된 것은 철학자 야나히하라 이사쿠를 나타낸 조각입니다. 자코메티는 동생 디아고와 함께 바로 이 이사쿠를 모델로 많이 조각을 했는데 일본 출신의 철학자죠. 91세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자신의 욕망에 충실했던 피카소. 인간과 삶에 대해 사색하는 철학자 이사쿠를 같이 보도록 배치한 겁니다. 피카소는 피카소로 살았기 때문에 평생에 걸쳐 그토록 다양한 작품을 할 수 있었죠. 그의 작품을 바라보는 관람객은 인생과 예술에 대해 아주 복잡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관람객의 복잡한 생각을 자코메티가 조각한 이사쿠를 통해 보여주는 듯한 아주 절묘한 배치라고 하겠습니다. 만약 오사카에 가실 기회가 있으시면 피카소 그림 앞이 아니라 자코메티 조각까지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작품 하나가 아니라 묶어서 같이 감상하면 시대와 작가, 모든 주제 이런 것들을 다 가로지르면서 생각지도 못한 그런 다양한 느낌과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베르그루에는 생애의 3분의 2 이상을 프랑스에서 살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지만 유언에 따라 베를린에 안장되었어요. 생전에 그에게 프랑스 사람인가 독일 사람인가 하고 물어보면 둘 다 아니고 난 유럽인이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국적을 넘어서 예술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의 생을 이끌어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생애 후반에는 이런 말도 합니다. 현대미술은 내게 새로운 세계였다. 난 바로 푹 빠져버렸다. 그리고는 평생을 함께했다. 예술가들이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시도를 할 때 작품을 봐주고 전시회를 기획하고 작품을 구매해주는 화상가 컬렉터. 사실은 화상가 컬렉터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림을 감상하고 좋아하는 우리 일반 관람자들도 다 예술가들을 후원해주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아무리 창의적인 작가라 하더라도 자신의 길을 계속 가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나치가 지배했던 조국 독일이 베르그루엔에게 안긴 상처도 예술이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었듯 우리 향연 식구들도 예술과 함께 매일이 새롭고 다른 앞으로 뚜벅뚜벅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날들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향연지기 정연복이었습니다.